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 잊혀진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할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함, 고요함 속에 숨겨진 맹렬한 투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운명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낡은 옷차림, 고요한 미소 뒤에 어떤 강인함이 숨어 있을지, 혹은 어떤 전설적인 삶이 펼쳐져 있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편견을 깨부수고 진정한 가치와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와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여정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자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저미는 슬픔으로, 때로는 심장을 뛰게 하는 격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깊은 감동과 전율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열고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지수치 시우스님의 작은 암자는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심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고요한 곳. 오직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그녀의 아침을 깨웠다. 새벽 예불을 위해 일어나면 그녀는 가장 먼저 차가운 약수물로 세수를 하고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좌선에 들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르듯 차가웠지만 지수의 자세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그녀의 잔잔한 호흡 소리와 마음속에서 울리는 연불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일과는 늘 규칙적이고 검소했다.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약간의 곡물로 만든 죽이 그녀의 주된 식사였다. 숟가락을 드는 손놀림은 절제되었고 밥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식사 후에는 낡은 삽을 들고 텃밭으로 향했다. 거친 흙을 부드럽게 고르고 여린 채소 모종을 심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갈했다. 그러나 때때로 흙을 만지던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목덜미 뒤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를 스치곤 했다. 그 흉터는 피부색과 거의 같아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지수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듯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이따금씩 암자 입구와 창문들의 빗장을 유난히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늘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지수 스님은 암자 뒤편의 깊은 산으로 나무를 캐러 나섰다.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이 발에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숙련된 솜씨로 덤불 속의 버섯과 약초들을 찾아내며 능숙하게 산길을 걸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다급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수 스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 속 깊숙한 곳에는 낡고 억센 덫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 암사슴 한 마리가 그 덫의 앞다리가 깊숙이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피가 흥건했고 사슴은 겁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지수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덫은 견고했고 사슴의 발은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넓은 승복은 움직임을 방해할 터였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조용히 승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덫 주변의 흙을 파내고 덫의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지수의 손은 재빨랐고 정확했다. 섬세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움직임으로 그녀는 덫의 구조를 파악하고 날카로운 칼끝으로 덫을 고정시킨 나무 말뚝을 끊어냈다. 낑낑거리며 발버둥 치는 사슴 때문에 작업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날카로운 덫에 철사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집중했다. 마침내 덫의 고리가 풀리자 사슴은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하며 자유를 되찾았다. 지수 스님은 피 묻은 손으로 사슴의 다친 부위를 지그시 누르며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사슴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대신 지수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짧게 울었고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수 스님은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이가 있었다. 바로 그 산길을 오르다 길을 잃은 젊은 등산객 이세준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자연 풍경을 촬영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낡은 승복을 입은 연약해 보이는 비구니가 그토록 능숙하고 재빠르게 덫을 해체하고 사슴을 구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피 묻은 손으로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사슴을 돌보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준은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지만 차마 나서지는 못했다. 그저 지수 스님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암자로 돌아온 지수 스님은 피 묻은 손을 씻고 다시 조용히 좌선에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좌선이 끝난 후 가장 은밀한 곳인 마루 밑에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연이 퀴퀴한 나무 냄새와 함께 빛바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군용시계,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 단단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땀으로 얼룩진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선명한 707 특임대 마크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지수 스님, 아니, 과거의 그녀였다. 지수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군용시계는 그녀가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을 함께했던 증인이었을 터였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속의 이름은 그녀가 승복을 입고 은둔하기 전의 이름, 즉 세상에 알려졌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추억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 그녀가 묻어버리려 했던 극비 요원의 정체성을 웅변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 물건들을 다시 상자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린 사슴을 구한 그 순간,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군용품들은 이미 그녀의 오랜 침묵이 깨어지고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열렸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그거지. 이제 다시 그녀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수 스님이 어린 사슴을 구한 지 며칠 후 암자 주변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산 아래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까지도 그 기운이 드리워졌다. 서울의 거대 건설사인 해동개발이 이 산을 통째로 사들여 최고급 리조트를 짓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해동개발의 박상훈 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업가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지수 스님의 암자조차 눈엣가시로 여겼다. 처음에는 해동개발 직원들이
암자를 찾아와 은근한 압력을 가했다. 스님, 이곳은 이제 저희 회사 땅이 될 겁니다. 보상금을 드릴 테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권유보다는 비아냥거림과 경고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지수 스님은 그들의 말에 일절 동요하지 않았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며 제 수행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어둠이 다시 그녀를 찾아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박상훈 회장은 지수 스님의 단호한 태도에 짜증을 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오른팔이자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인 김도환을 암자로 보냈다. 김도환은 근육질의 거구에 문신을 새긴 채 거친 인상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대놓고 암자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암자 주변에 오물을 뿌리거나 밤늦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수 스님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겁을 주어 암자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지수 스님이 예불을 위해 다용전으로 향했을 때였다. 대웅전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부처님 상 앞에는 오물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심지어 불상의 낙서까지 되어 있었다. 지수 스님의 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모든 더러움을 닦아내면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마음속에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불문에 귀의하며 쌓아 올린 인내심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그때 마을 주민 몇몇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암자를 찾아왔다. 그들은 지수 스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김도환 일당의 협박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스님, 저희라도 가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악질들이 스님을 괴롭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노인이 분에 못 이겨 말했다. 그러나 김도환 일당이 암자 입구에 갑자기 나타나 주민들을 위협했다. 이 늙은이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거려 당장 꺼지지 못해. 김도환은 주민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발길질을 하려 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뒷걸음질 쳤다. 지수 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평생 지켜온 불자의 계율, 폭력을 멀리하겠다는 맹세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김도환의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하게 물러서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 707 특임단 시절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순간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좌시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것을 다시 꺼낼 것인가? 지수 스님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 요원의 본능이 깨어나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화를 가장한 체념 속에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을 위해 다시 싸워야만 했다. 승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것이다. 암자는 더 이상 평화로운 수행처가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쟁터가 될 터였다. 지수 스님은 고요히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그녀는 김도환 일당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자비심이 아닌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전사의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승복을 벗어야 할 때가 왔음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수 스님의 마음속에서 잠자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난 후 암자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좌선하고 텃밭을 가꾸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결연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잔잔함 속에 맹렬한 기운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박상훈 회장은 지수 스님이 완강히 버티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그는 김도환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라 지시했다. 이번엔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김도환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암자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지수 스님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 스님은 암자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김도환과 거친 인상의 부하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마당에 쓰레기를 던지고 텃밭을 짓밟기 시작했다. 이 늙은 여승이 고집도 세지 곱게 말할 때 꺼져주는 게 좋을 거야. 김도환은 비웃으며 가장 아끼는 지수 스님의 난 화분을 발로 걷어찼다. 난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수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난 파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싸늘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었다. 그녀의 소박한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보아, 스님, 우리가 지금부터 이 암자를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이 더러운 승복도 내 몸에서 벗겨내 버릴 테니까. 김도환은 역겹게 웃으며 지수 스님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채며 승복을 찢으려 했다.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지수 스님을 애워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도환의 손이 지수 스님의 승복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녀의 팔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김도환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대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크악! 김도환은 상상도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은 지수 스님의 소나귀에 잡혀 꼼짝할 수 없었다. 감히 부처님의 도량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모욕하려 드는가. 지수 스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얼어붙을 듯한 살기, 샤치, 오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차가운 강철 같았다. 김도환은 할머니의 평범한 승복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힘에 경악했다.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하며 지수 스님에게 덤벼들었다. 이 늙은 여승이 미쳤나봐. 우리 두목을 놔줘. 그러나 지수 스님은 김도환의 팔을 지렛대 사마 몸을 돌려 달려드는 부하들의 공격을 절묘하게 피하고 제압했다. 그녀의 발차기는 정확하게 상대의 무릎 관절을 노렸고 손바닥은 명치나 목덜미 등 급소를 스치듯 가격했다.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같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효율성과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격투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한 부하는 복부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다른 부하는 손목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지수 스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다시 달려들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게 뭐야? 김도환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지수 스님의 소나귀에 믿을 수 없는 악력이 느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은 마치 겁에 질린 사냥가에 같았다. 이 모든 광경은 암자 뒤편 숲에서 나물 취재를 하던 이세준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지수 스님이 어린 사슴을 구하는 것을 목격한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는 김두한 일당이 암자를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복해 있었다. 세주는 숨죽인 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지수 스님의 압도적인 움직임을 촬영했다. 저런 몸놀림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체 저 스님은 누구지? 세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자로서의 직감이 번뜩였다. 또한 마을 순찰을 돌던 최진우 경찰서장도 멀리서 암자 쪽에서 나는 소란을 감지하고 차를 세웠다. 그는 김두한 일당이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평화로운 모습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지수 스님을 발견했다. 최진우는 김두한 일당이 그렇게 쉽게 도망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수 스님에게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기운을 느끼고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수 스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두한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박상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그 여성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 부하들이 순식간에 다 당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김두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박상훈 회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헛소리야, 미쳤나. 늙은 여성이 특수부대원이라니. 그러나 김두한의 진심 어린 공포에 찬 목소리와 그가 보내온 희미한 영상 클립을 보고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영상 속 지수 스님의 움직임은 흐릿했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이건 뭔가 수상해. 박상훈은 싸늘하게 말했다. 김두한, 지금 당장 그 여성의 모든 신상을 파악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림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조사해.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 어떤 식으로든 저 여성을 처리해야겠어. 내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박상훈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히 고집센 비구니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이제 잊힌 전설을 깨우고 말았다. 박상훈 회장은 김두한의 보고와 흐릿한 영상에서 느껴지는 지수 스님의 비범함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암자 주변의 소란스러운 위협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언론과 권력을 이용한 공개적인 압박으로 지수 스님을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리조트 개발 사업의 대규모 기공식을 발표했다. 기공식은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해동 개발에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암자에 대한 모든 논란을 일축하려는 의도였다. 기공식 장소는 암자 아래 마을 입구에 새로 조성된 넓은 광장이었다. 이는 암자가 있는 산을 해동 개발의 소유로 공식화하려는 박상훈의 상징적인 행위였다. 세준 기자는 김두한 일당이 암자에서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을 촬영한 후 지수 스님의 정체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밤낮으로 암자 주변을 탐색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지수 스님과 관련된 놀라운 과거 기록을 찾아냈다. 국정원 707 특임단 소속 요원 이명진. 그녀가 바로 지수 스님이었다. 세주는 충격과 함께 기자로서의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 스님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해동 개발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었다. 세주는 기공식 소식을 듣고 지수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해동 개발이 곧 기공식을 엽니다. 이곳을 완전히 자기들 땅으로 만들고
스님을 포함한 모든 반대 세력을 완전히 묵살하려 들 겁니다. 세주는 흥분하여 말했다. 제가 스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스님은 이명진 요원이셨죠. 이제 더 이상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스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수 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갈등이 일었다. 이명진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승복을 입은 후 철저히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상훈 회장의 탐욕이 결국 마을과 암자를 파괴하려 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망설임 대신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마.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한편 최진우 경찰서장도 해동개발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 스님이 과거 707 특임단 소속 요원이었음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박상훈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협박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는 지수 스님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조사 결과를 알렸다. 스님, 제가 해동개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박 회장의 뿌리 깊은 권력을 무너뜨리기 힘들 겁니다. 스님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나서 주신다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밖에서 최대한 스님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진우 서장의 제안은 지수 스님의 계획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기공식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지역 유지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박상훈 회장은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해동개발은 이 아름다운 산을,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곳곳에 배치된 박상훈의 경호원들은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지수 스님은 낡은 승복 차림으로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세준 기자가 몰래 촬영한 김도한 일당의 폭력 영상과 해동개발의 비리, 증거 자료가 담긴 USB가 있었다. 민준이는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노트북과 무선 송출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진우 서장은 사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잠입하여 경호원들의 배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며 지수 스님의 진입 타이밍을 기다렸다. 지수 스님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스님, 죄송하지만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재빨리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때 최진우 서장이 미리 약속된 신호로 행사장의 한쪽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 그의 부하 경찰관들이 주변에 폭죽을 터뜨리며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다. 뭐야 저게? 경호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분산되는 틈을 타 지수 스님의 몸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허술한 틈을 뚫고 물 흐르듯 유유히 홀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지수 스님은 단상에 올라 연설하는 박상훈 회장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박상훈 회장은 순간 연설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 여승이 어떻게 여기를... 박상훈 회장, 당신은 이 산과 마을 주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수 스님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박상훈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미친 여승을 당장 끌어내 내 기공식을 망치지 못하게 해.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지수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홀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수 스님은 이제 다시 혼자였다. 세준 기자는 외부에서 그녀의 신호가 떨어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최진우 서장은 밖에서 경호원들을 유인하며 할머니가 도망칠 길을 확보하려 애썼다. 지수 스님의 눈앞에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마치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자신이 오랜 세월 짊어져온 침묵을 깨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승복 속에서 과거의 자신인 이명진의 모습을 다시금 꺼내들 준비를 마쳤다. 박상훈 회장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지수 스님을 향해 물밀듯이 달려들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다. 지수 스님은 그 거대한 위협 앞에서 마치 태풍 속의 작은 촛불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을 품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 스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십 년 전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던 797 특임단 요원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악하며 그들의 공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피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경호원이 육중한 주먹을 휘두르자 지수 스님은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 공격을 흘려보낸 뒤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몸의 중심을 이용해 옆으로 밀쳐냈다. 경호원은 중심을 잃고 뒤따라오던 동료와 부딪혀 그대로 넘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칼날처럼 예리했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다. 뒤이어 달려드는 경호원들의 발차기와 주먹을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피하면서 빈틈을 노렸다. 때로는 손바닥으로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가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발끝으로 무릎 뒤편을 정확히 차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결코 상대를 해하려는 듯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제압과 방어에만 집중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승복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실력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평범한 여승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훈련된 기계 같다는 섬뜩함을 느꼈다. 저 여승이 귀신이야 경호원들 사이에서 겁에 질린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지수 스님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요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했다.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기에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진실을 증명하려 했다. 그때 김도환이 커다란 흉기를 들고 지수 스님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이글거렸다. 그는 할머니를 쓰러뜨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흉기가 지수 스님의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쳐지는 순간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화면으로 지켜보던 세준 기자는 스님 하고 비명을 질렀고 최진우 서장 역시 다급하게 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흉기가 지수 스님의 머리에 닿기 직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껴졌다. 지수 스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불현듯 몸을 숙여 흉기를 피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김도환의 손목을 낚아채고 몸을 틀었다. 707 특임단의 특수제압 기술인 역회전 제압술이었다. 순식간에 김도환은 자신의 흉기에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과당 김도환은 단상 바로 앞에 거대한 덩치로 쓰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지수 스님은 번개처럼 민첩하게 움직여 김도환이 쓰러진 단상에 뛰어올랐다. 박상훈 회장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지수 스님은 박상훈 회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민준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신호는 세준 기자와 함께 암호화된 채널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민준이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호텔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하던 세준 기자는 민준이의 노트북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준비해둔 무선 송출 장치를 통해 USB에 담긴 해동 개발의 불법 계약서와 비리 증거 영상들을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기 시작했다. 박상훈 회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마을 주민들을 협박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김도환 일당에게 폭력을 지시하는 영상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홀 안에 있던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의구심 대신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게 다 뭐죠? 저 영상들은 사실입니까? 박상훈 회장님 해명해 주십시오. 해동 개발의 만행이군요. 홀라는 기자들의 질문과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영상들은 박상훈 회장과 해동 개발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입니다. 지수 스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승복자락은 몇몇 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다. 저는 이 산을 지키고 이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박상훈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지수 스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은 지수 스님에게 제압당했거나 혹은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진우 서장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경찰 병력을 이끌고 홀 안으로 진입했다. 박상훈 회장 그리고 김도환 불법적인 리조트 개발 비리 및 폭력 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진우 서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카메라를 터뜨렸고 일부 시민들과 마을 주민들은 감격에 찬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이토록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몸으로 정의를 구현해내는 모습에 감격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약자들의 승리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 지수 스님은 단상 위에서 숨을 고르며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확고한 평화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승복을 벗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였음을. 그랜드 서울 호텔의 기공식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미자 스님이 공개한 증거 영상과 최진우 서장이 확보한 추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상훈 회장과 김도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의 단호한 제압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박상훈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산속의 한 여성에게 자신이 구축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707 특임단 출신 여성, 부패한 건설사의 만행을 응징하다. 산속에 숨겨진 영웅, 탐욕의 가면을 벗기다. 지수 스님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암자와 마을은 더 이상 개발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박상훈 회장의 해동 개발은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곧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두한 역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며칠 후 지수 스님의 암자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감사의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언론사들은 인터뷰 요청을 쇄도했다.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스님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며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해 달라는 제안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지수 스님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더 이상 세속의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암제에서 평범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원했다. 지수 스님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준 기자와 최진우 서장을 암자로 초대했다. 세 사람은 암자 마당의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세준 기자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스님, 인터넷에서 스님 이야기가 난리예요. 모두가 스님을 존경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준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기자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다. 최진우 서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박상훈 회장의 비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스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세준 기자님, 최 서장님,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과거를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의 삶은 저에게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고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복을 입고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두한 일당이 암자를 더럽히고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어 지낸다고 해서 세상이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가진 능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지수 스님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세준 기자는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스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스님처럼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데 힘쓰겠습니다. 세준 기자님은 이미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기자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스님은 세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수 스님은 암자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모든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산마을 공동체 기금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마을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사용될 터였다. 특히 그녀는 이 기금을 통해 마을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때를 시작하여 자신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노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스님의 용기와 자비심이 빚어낸 희망의 씨앗이 될 터였다. 세 사람은 함께 기금 운영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지수 스님은 더 이상 고독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짐은 이제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져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힘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드러내어 사람들을 돕는 데 있음을. 수년이 흘렀다. 지수 스님의 암자는 이제 평화와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다. 박상훈 회장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스님의 용기와 세준 기자, 최진우 서장,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연대가 뿌리내려 희망의 싹을 틔운 것이다. 암자는 단순한 수행처를 넘어 지역사회의 등대이자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지수 스님은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지내는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산마을 공동체 기금의 핵심이자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스승이자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와 깊은 만족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목덜미에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닌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명진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의 지수로 거듭났다. 스님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매주 그녀는 암자 강당에서 마음 치유와 호신술 교실 하하를 열었다. 과거 7불7 특임단에서 익혔던 실전 호신술을 노인들과 여성들의 신체 능력에 맞춰 쉽게 변형하여 가르쳤다. 처음에는 스님이 호신술이라니 하며 의아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진심과 단호하면서도 자상한 지도에 따라 차츰 몸을 움직였다. 스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야 몸도 강해진다. 자신을 사랑하고 약하다고 스스로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강인한 정신을 심어주었다. 교실이 끝날 때면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세준 기자는 이제 어엿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성장했다. 그는 스님과의 인연을 계기로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 산마을 공동체 기금의 홍보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가 만든 스님 관련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최진우 서장은 스님 사건을 계기로 특진을 하고 더 큰 부패 사건들을 쫓는 유능한 형사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스님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암자에 들러 스님의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의 치안 유지에도 힘썼다. 그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스님의 긍정적인 영향력 아래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지수 스님은 암자 뒤뜰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직접 가꾼 상추와 고추를 수확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텃밭 한쪽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님과 어르신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암자 건물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님이 가르친 호신술 동작을 따라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수확한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음을,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재능으로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에필로그 영웅의 새로운 시작 산마을 공동체. 기금은 지수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했다. 스님은 이듬해 전통문화 보존 및 인권보호재단을 설립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재단은 전국 각지의 소외된 노인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재산 보호, 그리고 정신건강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강연자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했다. 특히 그녀는 군을 전역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사회에 다시 성공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썼다. 어느 날 스님은 암자마당에서 열린 작은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준 기자는 이제 재단의 핵심 홍보 담당자로 성장하여 스님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다. 최진우 서장은 멀리서 스님을 향해 격려를 보냈다. 스님은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세월과 경험이 빚어낸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고통받던 이웃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궈낸 희망의 터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스님은 홀로 암자 뒷뜰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세준 기자는 옆에 다가와 스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스님, 이제 좀 쉬세요. 다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은 세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준 기자님,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것 같구나. 과거에 그림자에 갇혀 살던 내가 자네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내가 바라는 두 번째 봄이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암자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스님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실거렸다.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웅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듯했다. 평범한 여성의 모습 뒤에 숨겨졌던 707 특임단의 전설은 이제 자비와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수 스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어쩌면 지수 스님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